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이랑 그다음에 그 시간이 짧긴 하지만 간단하게 사업 계획 작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몇 가지 노하우 부분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아마 이전 지지난주에 진행했던 이제 그 강의 때 배웠던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 저는 창업을 해서 이제 저희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도 창업을 제 브랜드로 처음 창업을 할 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인천 청장사 1기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업할 때 1년 차일 때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저희도 이제 정부 지원사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 심사도 하고 또 저희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예비군이나 또는 이제 그 초기에 매출 있지만 더 이제 도약 패키지 같은 이제 좀 다음 단계 하실 대표님들도 컨설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과 사업 계획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정에서 이론적인 부분이나 몇 가지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오늘 전달드리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은 좀 굉장히 예민한 게 이렇게 해야 붙는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지만 이따가 식사하실 때 그때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건 녹화하는 마이크 빼고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또 질문 답변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여러 정부 지원 사업들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 이제 하시는 이제 그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이제 그 서명부를 보니까 개인으로 오신 분도 있고 이미 그 기업명에 작성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이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K-스타트업에 올라와 있는 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도 그 모집 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잘 확인하셔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큰 틀로 이제 그 많이 지원하시는 큰 틀에 대한 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외에 K-스타트업에는 올라오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작게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종류별로 우선은 이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공고 내용을 보고 확인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 제가 이제 녹화되고 있으니까 딱 말씀을 못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올해에 제가 만났던 담당하는 매니저님이나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내년 정부 지원 사업이 빨리 될 거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올해에는 진행하고 있는 마무리하는 과업이랑 내년에 진행하는 과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달이 지금 12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내년 지원 사업을 미리 12월에 준비한다는 얘기는 내년에 굉장히 빨리 뜰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원래는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월, 3월 미뤄지는 게 많이 있는데 아마 1월 달에 굉장히 빨리 뜰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뜰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아직 2026년도 지원 사업은 아직 안 떴어요. 안 떴기 때문에 2025년도 지원 사업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지원 사업들은 과거에 다 있었던 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바뀌었던 내용들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원 사업들이 또 내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도 확대될 거라는 얘기는 늘 항상 누구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집 배수도 늘릴 것 같고 아마 예산이 늘었다는 부분들은 모집 배수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의 지원 사업은 아마 이제 잘 준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고 이제 아마 12월 말 되면은 똑같이
K-스타트업에 2026년으로 공지가 올라올 예정이야. 그래서 그때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K-스타트업 사이트 들어오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 매뉴얼을 보더라도 이제 어떤 부분을 클릭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상단에 보면은 사업 소개에서 그냥 2026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보시면은 전체 유형 부분에 지금 대부분 하시는 부분들은 이 사업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대표님들 예비이신 분들도 내 아이템, 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를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서는 기술 개발 R&D 쪽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고 R&D 쪽은 좀 별도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시설 공간 보육이나 멘토링 컨설팅 교육 행사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내년 1월보다는 오히려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려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예비 단계인지 사업 초기인지 도약인지를 보면서 구분하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구분은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예비다 또는 등록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예비 단계이다 해서 사업화의 예비 단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나왔던 내용들 아마 내년에 쭉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그 지역별로 보여지기도 하고 해서 중앙부처랑 지방 자치로 구분이 돼요, 예산이. 그래서 중앙부처로 진행하실지 아니면은 이제 지방자치로 할 것인지에 달라질 텐데 가장 큰 지원 사업만 설명드리면 우선은 관광 벤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 지원 사업들인데 아마 대부분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 진행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중진공 지원 사업인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문화체육 관광부나 이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관광 벤처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진흥원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카테고리 자체가 관광벤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화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관광벤처 진행하는 지원 사업은 항목이 4가지가 있는데 항목 4가지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광벤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 상품 만들겠다 또는 제품도 가능하고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수출하겠다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산이 그 알고 계신 예비 창업 패키지 정도의 규모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어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관광 벤처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관광 벤처 사업도 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자가 있고 없고 진행하면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외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문체부에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벤처 사업이랑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제 관련 사업들 2가지 국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자세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관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이제 지원 사업은 사실 이 지원 사업은 요즘은 올해 지원 사업의 트렌드는 AI였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AI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선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 사업에 대한 주제가 확대될 수 있는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AI보다는 오히려 제품이다, 내가 제조업이다 그러신 분들은 신창사가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창사도 지역별로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경기권이나 인천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제품을 하시는 분들은 신창사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이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없는 단계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없는 단계의 예비 단계이면서 제품이다. 그러면은 신창사 추천을 드리는데 지원 규모가 1,000만 원에서 차등 지급이라서 4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신창사를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갈 때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 꼭지에 들어가는 라인 길이도 가점이 있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나와 있는 꼭지에서는 예창패, 초창패 이런 식으로 다른 꼭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주관기관이 아까처럼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 분야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냐 또는 창업진흥원이냐, 이 세 가지 꼭지가 대부분 큰 꼭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마 대부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지원 사업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또 이제 헷갈리시는 게 항상 이 지원 사업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름 비슷하게 나눠서 신청을 받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중심대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중심대학 안에서도 예비창업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예비창업 패키지라 그러면은 예비창업 패키지이고 창중대의 예비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서 우선은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랑 그 다음에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 안에 있는 예비창업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창업중심대학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창업 패키지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서 구분되는 게,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학부생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이다 내가. 그러면은 창업중심대학 안에서는 보여지는 예비 단계가 사실 이제 창중대 지원 사업은 대학에서 연관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창업중심대학 안에서 생애 최초라고 해가지고 2025년에 처음 생겼어요. 올해에.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인데 예비이다. 그리고 사업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창업중심대학 안에서 예비창업 패키지 안에서 생애 최초라고 하는 예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꼭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고가 뜨면은 다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올해에는 2025년은 24년이랑 바뀌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꼭지 안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랑 창업 중심 대학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예창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가 이제 올해에는 3월에 떴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밀린 거지 원래는 1월달에 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사실 먼저 뜨는데 이게 1월달이나 2월달에 아마 그 공고가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사업자 업력에 따라 3년 미만, 그 다음에 도약 패키지 이렇게 내 업력에 따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서류 평가 진행하고 인큐베이팅 진행하고 발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원 사업은 이제 주관 기관이 저희가 큰 꼭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관광벤처 분야 또는 아까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냐 또는 창업진흥이냐 이 세 가지를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뀐 부분들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창업 패키지 붙으면은 우리가 선정해서 자금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선정된 기업들이 발표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 기업은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 받고 끝났는데, 올해 바뀐 부분들이 일단은 서류 평가로 1차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같이 집합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 받고 이런 과정 거친 다음에
50%를 탈락시켜요. 그래서 1차 지원해가지고 인큐베이팅 과정 거쳐가지고 발표까지 시켜놔서 턱 떨어진 분이 일단은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붙으신 분들도 일단은 2천만 원 지원 받은 다음에 3, 4개월 뒤에 또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추가로 더 줄지 아니면은 2천만 원을 끝낼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올해에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선정된 기업들을 2천만 원 받은 다음에 탈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발도 심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분들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멘토링을 끝까지 지금 다 수행하고 계십니다. 가는 대신 예산을 더 안 주겠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50% 되신 분들만 추가로 이제 예산 더 받고, 그리고 2천만 원 받은 걸로 지금 1년 거의 8개월째 하고 계신 분들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이런 구조이다라고 하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기껏 인큐베이팅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류만 붙어가지고 인큐베이팅 들어가서 다 집합 교육 받고 컨설팅 받고 진행했는데 또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천만 원 받았는데 50%면 굉장히 커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인큐베이팅 과정도 운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도 또 컨설팅 투자권 다 진행한 다음에 탈락한 기업들을 이제 봤는데 굉장히 아이템 정도 안타까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예비 창업 패키지가 굉장히 사업자가 없으니까 들어가니까 쉬운 단계인 줄 알고 집중을 하시는데, 오히려 여기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혹시 이제 내가 관광 상품 쪽이다 또는 관광 쪽으로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관광벤처부에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저 지원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건 지금처럼 탈락해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50%만 또 자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진행하는 대로 발표까지 마무리한 기업들은 드리기로 한 금액을 다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는 소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창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관례로 보시면서 좀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아마 이게 내년 2026년에도 한 바뀐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정책이 한번 이렇게 바뀌면은 보통 대부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공고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1단계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이랑 2단계랑 구분을 시켰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1단계에 대해 수행하셨던 분들은 이 자금만 받고 지금 8개월 내내 하고 계시고, 거기서 50%에서 붙으신 분들은 2단계 지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 2천만 원 받고 탈락하신 분들은 수행을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이미 내야 돼요. 내서 1년에 8개월 정도 되는 지원 사업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계시는데 2천만 원 받고 지금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가야 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조금 나오는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아서 예비 단계 아이템만 개발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초창배 들어가실 때 매출이 나와 들어오는 기업도 경쟁했을 때 사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올해에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지원 사업들도 좀 눈을 돌려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업력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지만 업력이 낮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예비랑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고, 사업자가 있는데 업력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도약 패키지를 많이 이제 진행하시는데, 도약 패키지 또한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일반형을 뽑고 투자 병행형이랑 그다음에 대기업 해가지고 나눠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정말 세부적으로 사업 그 모집 공고를 자격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간 기간에 맞춰가지고 나와 있는 공고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사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테크노파크에서도 도약 패키지 관련된 모집 기업 공고가 이제 올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관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관 기간이 2026년에는 어디가 주관이 될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올해 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지만 그 예비 창업 패키지든 도약 패키지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된 신사업 창업사업학교든 간에 어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든 간에 주관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관 기간별로 올해 주관 기간들 케이스스타들 보면은 각자 주력으로 보고 있는 이제 주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기간 중에서는 서울대 치흥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주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약간 VR이나 오히려 IoT 쪽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또 어느 지역은 AI다 이날은 아마 AI일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기관별로 주력하는 주제가 다 있어요. 그 주제들을 K-스타트업 들어가면은 주간기간 소개자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기간을 어디를 선택해서 신청하냐 선택하실 때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표님들의 아이템과 잘 맞는 주간기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간기간별로 요청하고 있는 주제에 맞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기관 선택하는 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K-스타트업에 나와 있는 2025년 기준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세 가지 곡지인 이제 창업진흥원 지원 사업이랑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 사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체 벤처부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지원 사업을 나눠가지고 이제 쭉 보여드렸고 이 지원 사업들은 사실 아마 대표님들의 아이템들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K-스타트업 사이트를 제일 이제 처음으로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눠서 이제 그 다음 그 많이 보시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보통은 대부분 K-스타트업에서 아이템을 시제품 제작하는 지원에 관련한 예비 창업 패키지 정도 보시는데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은 항상 정책이 바뀌든 간에 예산이 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관련 지원 사업들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 K-스타트업에도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원 사업은 K-스타트업에 올라오긴 하지만 이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은 별도로 이제 확인을 할 때 코트라에서 사실 제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지금 이 사이트도 연결될 텐데 코트라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들,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들도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주관 기간이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 지원사 선정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마케팅 대행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출 바우처 관련된 부분들도 해외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보통은 한 3천, 4천 정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지원 사업들이 딱 그 예비창 패키지처럼 아이템 시제품 구도 아마 딱 들어가는 지원 사업도 물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외 수출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지원 사업도 있어서 그런 지원 사업도 마케팅에 대한 거 별도로 지원해준 지원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별도의 사이트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코트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사실 별도로 많이 봐요. 그래서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전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지원사 받고 싶다 그러면은 코트라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국가별로 상담회라든지 또는 이제 그거 외에도 전시회 나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리고 물류 지원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코트라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조합은 저는 관광벤처 지원 사업 받으면서 지금 하는 이 수출 관련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조금 더 규모를 더 이제 중복되지 않게 크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 사업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류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들이 아마 이쪽에 모이신 대표님들은 거의 경기나 서울, 인천 쪽에 사업자를 두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경기나 인천 쪽에 사업자가 예정이면은 또 우리
우리가 지역 특화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테크노패크 이제 ITP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공지사항 보시면은 지원 사업 공고들이 별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 관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쟁률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보다는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별도로 우리 테크노파크 사이트 들어가서도 정부 지원 사업들 내용들 보시면서 이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 창업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지원 사업 외에도 별도로 크진 않지만 오히려 이제 그 몇천 단위 이하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그 인천 창업 플랫폼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 안에서 지원 사업 안에서 여기도 이제 사업화랑 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서도 지원 사업 내용들도 똑같이 이제 공고 내용 보시면서 그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그 K-스타트업 사이트에 대부분 올라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역 특화로 보여줄 수 있는 지원 사업들 내용으로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추천을 드리는데 그 지원 사업들은 이 판판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또는 이제 청상사나 또는 이렇게 좀 지원 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한 지원 사업들도 물론 도전하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지원 사업들 외에 이제 딱 필요한 마케팅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AI가 붙지 않는 우리가 제품이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예품 하시는 대표님들이시나 좀 이제 그런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소진공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판판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이제 막 큰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판대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도 홍보 마케팅이랑 유통 판로 쪽으로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도 별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 관련한 부분이랑 물류비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몰 입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그 판판대로 사이트에서 이제 별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케팅 지원 사업들은 영상 제작이나 또는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이제 홈페이지 제작한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쪽 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판대로라고 하는 사이트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판대로라고 하는 사이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처음 설명드렸던 지원 사업 중에 좀 자세히 설명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이제 관광벤처 사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쪽은 AI나 또는 제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뭔가 이제 특정 그 지역을 좀 관광 특구로 좀 개발하는데 아이디어가 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된 지원 사업들은 공개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 활성화라든지 관광 거리 활성화라든지 특히 인천 지역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을 조금 더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 또는 이제 그 상품 만들겠다 또는 뭐 K-팝, K-뷰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아이디어를 좀 가미해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을 한국에 유치하거나 또는 우리가 만든 우리 제품도 수출할 수가 있다. 다 관광 상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저는 아까 창업진흥원 예비 창업 패키지나 경쟁이 치열한 이제 그런 지원 하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 관광벤처 사업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16회가 되겠죠. 지금 15회가 올해니까 2026년이 16회 될 텐데 관광벤처 사업도 예비 단계랑 초기 단계랑 도약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관광벤처 사업은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비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아까 설명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거는 이제
이미 폐업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근데 이 관광벤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도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규모도 커요. 규모도 1차 단계에서 받고 탈락이라는 좀 뭐하지만 2차 지원을 나눠서 50%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도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신 대표님들 중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시지 않고 관광벤처 사업에서 초기 단계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 사업도 사실 이제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쪽도 특히 지역이 우리가 인천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 주목하셔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투어라이즈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어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지금은 이제 공고가 뜨는 시기가 아니니까 아마 잘 안 열릴 텐데, 아마 내년 1월 되면은 투어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관광벤처 지원 사업이니까 기존에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랑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관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랑 연관성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존에 표준화 사업계획서를 이미 써놓으시면은 거기다가 이 내용만 추가하시면은 이 관광벤처 사업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연관성 한 장만 추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본 양식 쓴 거에서 이 부분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2시간인데 사실 지원 사업들도 지원 사업인데 사업 계획서가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은 모집 공고가 뜨고 특히 이제 어느 주간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지 지원 사업 선정될 때 1차 통과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배분을 간단하게 30분 정도 이제 그 올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 중에서도 조금 다른 점, 예비 창업 패키지가 50% 나중에 예산이 탈락된다. 이 부분은 다른 점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식사하실 때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히 질문 주신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사업 계획서 관련된 아마 이제 부분 설명드릴 텐데, 강의 자료 배포용으로 드린 강의 자료는 인쇄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받으신 강의 자료는 이제 그 선정된 사업 계획서가 그대로 캡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양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쇄된 거는 전달드리지만 파일로는 전달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쇄본에 들어와 있는 사업계획서는 그 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이고 지원금을 받은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 쓰실 때 선정된 사업계획서 보시기 되게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라고 이제 인쇄본에는 전달드린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대신 이거를 파일로는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이 메모해 놓으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지 어느 지원 사업이 도전하실 때 이제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이제 그 예비 단계에 진행하시던 초기 단계에 진행하시던 또는 관광벤처 지원 사업에 하시던 소진공 지원 사업이든 간에 양식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표준화 양식을 채택하고 있고, 심지어 그냥 학부생들이 창업 동아리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서조차 이런 양식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항상 양식은 똑같다. 대신 주간기간별로 아까처럼 관광벤처는 한 장 정도 관광산업에 대한 연관성을 써라. 이런 식으로 특화돼가지고 나와 있는 건 다른 거지 사업계획서의 기본 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하나만 잘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지원사업 뜰 때 다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아마 가장 이제 그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 사업에 따라서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인데, 그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저는 심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서류 심사라든지 발표 평가라든지 이때 심사위원으로 이제 저는 많이 가서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심사하기 전에 저도 어쨌든 이제 수행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창업했을 때 1년 차
4일 때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2,000장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도전한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 산학교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정이 됐고 중간평가회 때도 이제 점수를 좀 잘 받아서 증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저는 추가로 지원 있었고 나중에 발표도 잘했는데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제가 자부담으로 창업한 아이템 성공시켰어요. 다. 근데 정부 지원 사업 한 아이템은 사실 양산 단계에서 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쓸 때부터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 성공할 수 있는 계획서를 쓰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템들 제가 오렌지랩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법인 설립할 저도 공동 창업을 들어갔었는데 저희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85억이에요. 근데 제도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떴는데 저는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지금 누적으로 200억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탈락했다고 실패한 창업이 아니고 성공한다고 또 그 지원 다 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업계획 쓰실 때 정부 지원 사업 붙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원금이 없더라도 내가 자부담으로 창업하더라도 작성한 이 사업계획서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고민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주관기관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 이 기업에 몰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거는 이제 딱 운 아닌 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혹시 이제 지원금이 물론 붙으면은 이제 거기 난리를 다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부담을 넣어도 1년 안에 매출이 나와서 이익이 나와서 생존을 하고 그 다음 운영할 수 있을 때 마케팅 지원사 붙는다. 그럼 날개를 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무조건 붙는다고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쓸 때부터 오히려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 아이템이 성공한 아이템인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검증하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총 2개를 받아봤어요. 학부 때는 사실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이제 발명대회 그런 공모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창업 경진대회 6회 수상 2등 했었어요. 학부 때. 그래서 받고 지금 되게 오래되긴 했었는데 아이템이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하고 나서 받은 지원 사업 중에서 이 지원 사업도 사실 받은 아이템인데 실패한 아이템이고 이건 이제 제가 다 전자파 차단한 아이템이기도 해가지고 요즘에 AI가 유행이듯이 제가 거의 8년 전, 9년 전에 창업할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꼭 IoT 붙여가지고 웨어러블이 붙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템을 만들 때 전자파를 차단시킬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 아이템조차 전 항상 국내에서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분석해서 마케팅에 대한 플랜 짜서 고객 한 명을 데려올 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내가 그 고객이 벌어다주는 비용보다 높을 때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을 끝내서 들어간 아이템이 이 아이템인데 네이버 광고나 이제 네이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 보니까 전자파 차단하는 이제 방법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불임이나 난임에 전자파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데이터 분석 끝내서 만든 아이템이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IoT를 붙였어요. 붙이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양산하는 단계에서 지원금 받고 다 성공적으로 시켰는데 양산하는 단계에서 제가 만든 아이템이 그 은으로 막 꼬아있는 아이템이니까 전자파가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옷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스판기가 없으니까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속옷이었는데 만들 수가 없는 아이템이라서 시제품까지는 만들었는데 양산하려니까 비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받기는 좋은 아이템이지만 실제로 매출 나오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사업계 쓰실 때 특히 제조업이나 또는 플랫 하신 대표님들도 개발하는 단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지원금이 아니라 양산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비싸게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MOQ가 최소 만들어야 되는 수량이 공장은 크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작게 만들어요. 최소로. 그러니까 비싸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프리미엄이 되고 근데 우리 아이템의 기능은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검증하고 들어간 사업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처럼 나중에 지원금 받고 만들고 날 때 깨달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걸 초기부터 검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초기에 그거를 이제 검증하지 못해서 지원금 받았지만 실패한 아이템이고 결국은 사업계획서는 정말 실무가 현업이기 때문에 1년 차에 수익이 나와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되세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저도 저희 학생들이나 또는 예비나 이제 기업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제가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받으신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받으신 다음에 도약까지 받으신 다음에 R&D 디딤들 받으신 다음에 5년 넘어서 7년쯤 되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으세요. 그리고 폐업하시고 제도는 들어가시고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지원 사업은 초기에 실무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안 더라도 결국은 이제 버티기가 아닙니다. 1년 차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예산 단가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매뉴얼을 보시면은 정말 사업을 잘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창업 아이템 사업들을 표준화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보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양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정부 지원 사업 잘 받기 위해 챗GPT에 넣어서 선정하게끔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실무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달라요. 갭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이 중요하고 저는 이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쓰실 때 앞에 나와 있는 게 예비 단계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양식의 부분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면은 초기에 아이템에 대한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인식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하시는데 이 문제인식은 사업계획서 작성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들이다 보니까 뒷부분을 많이 못 쓰세요. 근데 사업계획서에 특히 사업의 1번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1년 차일 때는 어떠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다들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결국은 우리가 비영리라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을 할 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그 하버드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순간을 조사를 했더니 1번이 불에 데웠을 때래요. 그리고 2번이 돈을 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데일 만큼 큰 고통이 돈을 낼 때요. 그럼 우리 고객들이 굳이 우리한테 돈을 내면서 우리의 아이템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은 우리의 고객들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돈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의 고객사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B2B나 B2C나 B2G 되겠지만 이 타겟 고객들이 초기에 1년 차에 우리한테 돈을 낼 수 있는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돈을 내는 우리의 고객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선택지의 많은 아이템 중에서 우리가 더 기술력이나 핵심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으니까 구입을 할 겁니다.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럴 때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정해지고 우리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우위점이 있다. 경쟁 우위점이 있다. 더 좋은 장점들이 있다. 그럴 때 사업계획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팀 빌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이신 대표님들은 아까 개인이라고 오신 분들이 거의 80%이시던데 아마 아이디어 단계에서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경쟁사라고 하는 경쟁사가 실제로 경쟁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경쟁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검증해 보신 다음에 경쟁사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고객들한테 비용을 받아도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은 계속 아이템을 바꿔야 돼요. 계속 이제
고객을 바꾸던 간에 또는 시장을 잘라내던 간에 또는 경쟁사보다 반대열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에 대한 우위점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아이템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사업계획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중요하다라 보여드리면서 샘플은 인쇄본으로 이제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의 4,900은 사업계획서인데 이건 이제 정말 기본 매뉴얼에 충실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아이템에 대한 개발 동기, 목적, 개요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요라든지 아이템 소개 내용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 교육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쪽 하시는 분들, 특히 서비스 쪽 하시는 대표님들은 플랫폼이나 서비스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처음에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유료로 우리 서비스, 우리 앱을 다운받게 하겠다 하더라도 유료는 사실 많이 허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료로 하거나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지금처럼 커머스 아이템 붙는다. 이제 이것도 교육 서비스 발명 교육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서비스 요즘 대표님 들이 많이 하는 게 코딩 교육 하겠다 뭐 등등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업 아이템에 선정되기 위해서 교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구를 활용한 발명 교육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코딩 교육 많이 하는 비슷한 아이템인데 아이템에 대한 소개랑 특징이랑 기술 소개랑 그 다음에 수익 모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이제 사업 계획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 나와 있고 시장 트렌드 나와 있고 경쟁사 제품 분석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비교 항목에서 경쟁 우위점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정했을 때 발명 실습에 쓸 수 있는 이제 교구이다라고 넣어가지고 포지셔닝 맵 만들어서 포피믹스랑 수업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포피믹스랑 수업 분석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버전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사업계획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들 자부담을 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피믹스나 수업 분석에 대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과제에 대한 개발 계획 나와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창업 과제에 대한 개발 계획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 일정 개발 계획을 조금 심사할 때 중점을 보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없는 단계에서 지원 사업 쓰시겠다 그러면은 이 창업 과제에 대한 개발 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 받는 지원 사업 또는 이제 창업 중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원 사업 거의 5천만 원 받는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 사업 받을 때 성과 여부는 사업자를 중간에 내야 돼요. 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필수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이 개발 계획 딱딱딱 맞춰가지고 아이템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예비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신 분도 들어오시기도 해요. 근데 막상 뽑아놨더니 갑자기 그냥 창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고 다시 회사로 갈게요. 그러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간기간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사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봐요. 그리고 이 준비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일 우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내가 이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이미 많은 걸 해야다는 부분들을 50% 정도는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발 계획 단계에서는 MVP라고 하는 최소 기능만 할 수 있는 단계를 3차까지는 돌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뭐 제품이다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밴드였어요. 그러면은 그냥 동대문에서 원단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실로 꿰매서 1차 MP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5명한테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분들 의견 받아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고도화시켜서 2차 MVP는 또 만든 다음에 또 10명한테 보여주고 또는 3차 MVP는 피부샵에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최소 기능만 가지고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우드락으로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3차까지는 돌려서 시장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괜찮다, 좋다 의견이. 그래서 내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거고 지원금 받으면은 좀 더 잘 만들어서 잘 팔 수 있겠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3차 MVP까지는 돌리고 그 다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하신 대표님들, 앱 만드시겠다는 대표님들은 오히려 최소 기능만 할 수 있는 이제 그 앱 단계에서 아니면 이제 그 웹사이트 랜딩만 만드셔가지고 우선은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고도화하고 서베이 받아보시고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예비 단계에 들어오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업장 부분들을 아직 예비 단계인데 사업장 사진을 넣었어요. 그만큼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소요자금 조달 계획이랑 추정 손익계산 나와 있고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사업자를 낸 지 1년 차이 때 진행한 사업 청창사 이제 인천일기 1억 받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등등 지원 사업들은 최대 작성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양이 14페이지니까 15페이지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청창사도 1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원 사업은 12페이지까지가 이제 그 제한 분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제 줄여서 쓴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요약 페이지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요약은 심사위원분들은 보통 심사할 때 하루에 안 끝나요. 주간기간별로 거의 몇천 장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안 끝나기 때문에 계속 이걸 심사를 하는데 그 많은 양들을 다 꼼꼼하게 물론 다 읽어봐야 되지만 요약 페이지만 봐도 아이템이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세요. 그래서 요약 페이지는 작성을 다 하신 다음 마지막에 작성을 하시되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요약 페이지를 거의 절반 가까이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처음 심사하다 보면은 요약이 안 끝나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본론 들어가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요약은 저는 한 두 장, 많아야 2장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페이지는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것도 이제 모든 사업 계획서는 다 시작이 문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동기랑 목적이랑 그래서 우리 아이템 소개까지 나오는데 이 개발 동기 문제인식의 장수가 항상 사업계획서에 맨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 나오는 이 장표에 가장 많이 힘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것 다 지시를 해보고. 근데 심사할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아이템을 실제로 창업한 현업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인식과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3단 논리입니다. 여기서는 시장이 커야 돼요. 그냥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돼야지만 시장이 작으면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작기 때문에 스케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처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했다. 이 3단 논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한 문제인식을 작성을 너무 길게 하시면은 또 이제 뒷장이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문제인식은 길어야 2장 안에 끝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길어야 2장 안에 끝내시되 여기는 3단 논리로 성장하고 있는 큰 시장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때 시장이 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래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래프가 올라가고 지금 KBT가 성장하고 있다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 발생하는 문제점이랑 얘기하는 부분들은 주관적으로 쓰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게 정말 문제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설문지를 돌리시는 간에 수치화되어 있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한 기사가 있거나 또는 수치화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제 문제점인 해결점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장한 시장 안에서 이제 문제점 안에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3단 논리에 맞춰서 작성하는 부분들을 처음에 쓰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이따가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표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이제 네이버 광고 활용을 알려드릴 텐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국내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검색량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 항상 신제품 개발한다, 회사 내에서 신제품 출시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 보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사람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한 달에 검색하는 검색량을 봐요. 그래서 이 검색량을 보고 거기에서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 비슷한 경쟁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 고객들의 리뷰를 봐서 리뷰 안에서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다수면은 거기 안에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이템에 대한 그 신제품 개발할 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가 아예 이제 얼굴 축소 관련해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네이버 광고에서 보여주는 검색 광고 표를 아예 캡처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연간 이때 2,000개 제가 판매했던 시기네요. 2,000개 판매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검증 끝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로 얼굴 마사지 기계였는데 기계만 추가하면 판매될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이제 판매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자사몰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홈쇼핑이나 이제 총판을 진행하겠다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기술 개발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적어줘야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든 간에 초창패든 간에 결국은 대표님들이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장 전문가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술 개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은 우리만큼 이 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MVP를 고도화해서 지금 만들었다. 저는 이제 얼굴 마사지 기기이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이제 비슷한 안 사가지고 속에 모토 다 잘라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주위 이제 지인 전문가분한테 회로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설계도 넣고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템이 이 정도까지 50%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도화해서 지원금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진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실 때 표나 이미지나 이런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로 최대한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추진 일정에 자세히 쓰시고, 경쟁 확보 방안, 스케일업 관련된 성장 전략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부분들이 있고, 성장 전략, 시장 진입 전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는 뒤에 보시면은 기술 아이템에 대한 개발 동기, 목적, 개요 부분에 힘을 들이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제품을 세일즈할 거냐, 판매할 거냐, B2B나 B2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영업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히 우리 아이템에 대한 포지셔닝이 맞춰가지고 전 아예 상세 페이지를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블로그 체험단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제 고도화 시킬 거다라는 부분도 가져오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때는 이제 초기에 이베이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탑셀러이지만 그때는 그 탑셀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이베이나 아마존 셀러이고 어보 셀러에다 넣고 난 다음에 자사의 아마존이랑 이베이 판매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팔로가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도전하시는 대표님들도 우선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이베이는 사업자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제품 카테고리를 우선은 리셀링 해보시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반응도 보고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서베이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사업계 쓰실 때에는 이미 나는 이런 팔로가 있다, 바이어들이 팔로우하고 있다, 내 스토어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고도화된 내 아이템만 추가하면은 이미 해외에는 살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보여지면 사실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내수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보고 우위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강조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을 전했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쓰고, 이제 출구, 이제 투자 유치, 인수합병, 기업 공개, 정부 지원금은 다 챗GPT가 잘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쓰시고 난 다음에 팀 빌딩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팀원 파트너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제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그 내년 정부 지원 사업이랑 사업 계획서 이제 그 멘토링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있고 어제도 신청했던 대표님 중에 한 대표님이 질문했던 게 1인 기업인데 이 팀 빌딩에 대한 팀 구성 질문을 하시면서 1인 기업인데 요즘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제 그 혼자서 창업해서 팀원이 없으면은 이제
조금 불리하다 이런 소문인데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답이라 할 수는 딱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1인 기업으로 지원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선정된 기업들을 봐도 1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 1인이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외부 업무 파트너에 대한 외부 인력들을 자세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팀원이 있다 그러면은 팀원의 역량 부분들을 최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본인의 뭐 학력이나 또는 이제 그 이전 회사 다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막 어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작성하실 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수상 실적도 다 공개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창업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보유의 역량은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서도 많이 어필해야 되는 게 이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 자랑을 합법적인 선에서 자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1인 기업이신 분들은 업무 파트너 협력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시고 그리고 MOU 받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 기업 중에서도 이미 MOU 체결을 뭐 많이 받아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구매 의향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단계인데 이런 걸 벌써 받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어필하실 때에는 이미 내 팔로가 있고 외부 파트너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1인 기업인 분들은 최대한 강조하시고 추가 인력 고용 관련 부분들도 1인 기업이신 분들은 인력 고용을 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추가 인력 고용 계획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팀 빌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보통은 2장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선에 맞춰가지고 어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카인 에듀케이션 김문희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부담스러운 오프닝을 해주셨네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주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는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하는 주제는 이런 조직 내에서 쓰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나 갈등 관리 아니면 역할을 부여하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주제가 아니라 IR 피칭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필요하신 자료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발표 심사를 받으실 때 또 피칭 스킬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의뢰 주신 주제가 창업에 지친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셀프 모티베이션이다 라는 주제를 주셔서 셀프 모티베이션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감도도 또 다 다르시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 2시간 동안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DISC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행동 유형을 진단하는 도구를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좀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나를 무엇이 구성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움직이고 무엇에 좀 좌절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스스로 나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셀프 리더로서의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으니까 1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기창업자 분들도 계실 거고 예비 창업자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1년 동안 굉장히 나름의 바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나를 돌아보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특히 이 창업가의 삶이라는 게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롯이 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그 나를 중심으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누가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교류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교류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번 이제 고개만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나는 지금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실까요? 혼자 일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나는 조직원이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이제 앞으로 채용을 하시거나 조금 더 규모가 확장되면 누군가와 함께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나를 알아야 되고요. 행복한 창업가의 삶을 살기 위해선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내 팀을 잘 아셔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덜 불편한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고 세팅하실 수도 있고 이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처음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고 서로 다들 잘 모르시는 상황이시죠. 오늘 처음 보신 거죠. 각지에서 다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 강의에 몰입하는 분위기를 만들 겸 아이스 브레이킹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두 팀이 존재를 해요. 흰 옷을 입은 팀과 검은 옷을 입은 팀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인지실험 영상이에요. 그래서 화면에서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항상 볼 때마다 근데 항상 새로운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두 팀이 있는데 자 무슨 옷 팀과 무슨 옷 팀이요? 흰 옷 팀과 검은 옷 팀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옷 팀에 집중할 거냐면요. 흰 옷을 입은 팀이에요. 자, 무슨 옷 팀이요? 흰 옷. 흰 옷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팀이 서로 공을 패스를 하고 있는데 그 공을 몇 번 패스를 했는지를 한번 이제 식사를 하시기도 했고 이제 우리가 졸음이 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몇 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 불확실성이 놓여 있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조직원들이 있으시면 조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셔야 되고 뭔가 항상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찍고 항상 나가는 돈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날만 되면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항상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이 압박감들이 상당한 상황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감. 창업가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누군가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상황에서 누군가의 결정은 의미가 없어요. 뭐 가끔 점을 보러 가요 이러시는데 그 사주 보고 점 보시는 분들이 나의 상황을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고립되고 외롭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떤 갈등이나 압박감이 항상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창업이라고 하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의 셀프 모티베이션 전략을 나름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해드리는 이 디스크라는 개념이 어떤 창업가분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와서 아 맞아 내가 이랬지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재밌는 심리 이야기지 이런 정도로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도구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도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도구를 쓰셔도 되고 나를 힘들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좀 앞으로 잘 나아가면서 이루실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프 모티베이션 역량이 있으면 오른쪽처럼 나에게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좀 담대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용기도 가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설정한 목표를 꾸준하게 앞으로 나가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확한 눈, 좀 객관적인 눈,
실패에서부터 뭐 회복하는 힘 이런 것들도 길러줄 수 있는 게 셀프 모티베이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도구를 활용을 한다고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디스크 시작. DISC. 그 허리 디스크 말고 DISC라고 하는 앞자를 딴 네 가지의 유형, 사람을 나누는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거예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MBTI 해보셨어요? MBTI 다들 그냥 편안하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러한 비슷한 나는 어떤 것을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셀프 모티베이션 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도구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디스크는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왼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를 충전시켜주는 힘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디스크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방전시키는 요소들도 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셀프 모티베이션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죠. 아,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야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특히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옆에 두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어떤 행동, 뭐 대표적으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업을 하려면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운동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크로스핏, 아니면 그 뭐 자전거, 스피닝 자전거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가나 명상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는 뭔가를 알아가실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성향의 개념을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 자, 성향을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단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첫 번째, 기질, 시작. 성격, 성향.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성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질, 이건 뭐냐면 유전자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받아서 태어난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신생아들 딱 보면 뭔가 환경에 노출이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자마자 울어째끼는 애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배고플 때만 엥 하고 우는 애들이 있다면서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패턴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자, 기질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바뀌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성격을 진단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이런 진단들은 기질 진단이 아니에요. 기질 진단은 이 기질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패턴 그 항목들이 있고요. 그 항목을 전문 면허를 가진 상담사나 의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질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기질이 재료가 돼서 비교적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작은 가족 단위 아니면 작은 사회 집단 안에서 내가 비교적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된 걸 우리는 성격,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는데요. 오래 걸린대요.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바뀌긴 바뀌는데 아주 어렸을 때 만들어진 거라서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성향 있죠. 이 성향은 성격보다 조금 더 늦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린 유아 시절에 형성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사회 집단이 넓어지고 난 후에, 그래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만든 일종의 가면 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패턴을 지금 행동하는 패턴이랑 진짜 친한 친구랑 있을 때 행동하는 패턴이랑
또 부모님이랑 있을 때 패턴이랑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대표로서 일할 때의 내 캐릭터랑 그다음에 뭐 쇼핑을 그냥 혼자 가가지고 할 때랑 뭐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랑 다르죠. 그래서 집단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 패턴 아니면 성향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빠르게 그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유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향이라는 개념은 내가 뭐 이렇게 마술을 부리듯이 내가 좀 불편했던 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굉장히 편하게 막 요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이렇게 완전 사람이 180도 바뀌는 유형으로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연결성이 쭉 이어져 가고 있죠. 화살표가. 이 얘기는 성격은 기질이 재료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성향은 또 성격이 재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패턴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바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최대한 내가 0이라면 뭐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저울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는 바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다라는 전제이지만 그게 아주 극명하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패턴, 그러니까 일정한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정확히 이 진단이 있고 정확히 이 진단이 있고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성격이 재료가 돼서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이런 다양한 얼굴들 중에 내가 가장 편안하게 꺼내 쓰는 얼굴은 뭐냐라고 하는 이 중간쯤의 개념을 오늘은 한번 고민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대표님들의 성향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짧은 형태로 진단 문항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재 받으신 거 유인물 보시면 요러한 화면이 인쇄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문항이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로로 보시는 거예요. 자, 1번의 보기 A는 단호한이에요. 자, B는 열정적인, 그 다음 C는 충실한, D는 신중한 이렇게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봤을 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꾸 고민하면 나를 포장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착착착착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이 가장 편안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그럼 요거 충실한이 제일 나에게 가까워. 그러면 여기다가 제일 높은 점수인 4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까운 단어는 뭔가 봤더니 신중한이네요. 그러면 3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단호한이에요. 그 다음 2점. 제일 나랑 멀어. 나랑 가깝지 않아. 내가 제일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이렇게 1점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단어는 4점. 제일 먼 단어는 1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진단 8문항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거기다가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을 남기시면 안 되고 0점을 또 주셔도 안 되고요. 4, 3, 2, 1 중에 하나를 반드시 괄호 안에다 써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로로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분 안에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최대 5분, 뭐 짧으면 3분 이 정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라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향, 외향, 축. 시작. 네, 가로축이고요. 자, 한 번 더요. 과제지향, 사람, 지향, 축. 시작.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제지향은 일중심이라고 하고요. 아래 사람 지향은 사람 중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진단치는 어떤 진단의 어디와 유사하냐면 MBTI의 자, 이게 내향 외향은 MBTI의 뭐와 유사하냐면 너 E야 I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발산되는 게 편안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뭔가의 정보를 나한테 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지향, 일이냐 사람이냐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MBTI에서 판단 기준 우리 뭘로, 두 가지 알파벳 뭘로 정하죠? 너 T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들어보셨죠? 너 T야? 아니면 나는 파워 J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판단 기준입니다. 자, 가로축은 에너지의 방향, 세로축은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 나는 먼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 중심이라고 해서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는 먼저 판단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아니라 일이 먼저 떠올라.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일의 중심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결정을 내려. 이런지, 아니면 사람 지향이냐라고 하는, 죄송해요. 파워 J가 아니라 너 F냐라고 하는 개념. F라고 하는 개념 뭐예요? 감성적이다. 제가 헷갈렸어요.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과제 지향은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요. 그다음 사람 지향은 우리가 F라고 하는 그 감성 중심의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BTI의 그 두 가지 선호 지표랑 지금 우리가 하는 DISC 지표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같아서 그래요. MBTI든 DISC든 융이라는 심리학자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 융.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사람의 8가지 타입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MBTI는 4개의 선호지표를 만든 거고 디스크는 2개의 선호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지표를 가지니까 MBTI는 사람의 그 16가지로 우리 구분을 하는 거고 이건 4개로 구분을 한다. 이 차이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보고 우리 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로축을 볼게요. 자, 쉬워요. 외향은 outgoing, 내향은 reserved.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느냐, 안으로 수용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향과 외향 또는 우리가 E냐 I냐, 엑스트로버트냐 인트로버트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외향적인 사람은 우리가 떠오르죠. 외향적이야. 나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행동이 빠릅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거를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 그럼 내향 쪽은 어떠냐면 되게 감각적이에요. 감각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 옷 되게 감각적으로 잘 입었네? 이거 말고요. 그 감각 말고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촉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감각에서부터 체화되는 감각되어지는 정보들을 다 어디로 넣어요? 나한테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공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 처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리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기 할까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는 항상 늦게 채워지죠. 이 자리는 늦게 채워져요. 특히나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으시면 이 자리는 굉장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앉게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다 센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싱이 제일 잘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공간에서. 여기나 아니면 요 정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어떤 정보들 내가 편하게 수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감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싱을 하기 위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치우친 자리를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선점을 할 때 가운데 자리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육장에 가면 이렇게 주변 자리부터 채워지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내향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진단을 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진단은 핀란드에서 만든 그 데이터를 보는데요. 그 핀란드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내향성과 외향성, 그러니까 DISC의 분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향 성향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 중에서 DISC라고 하는 아까 주도형도 있었고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는 주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외향 중에서도 굉장히 외향성이 강한 주도형은 비율적으로는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내가 내향의 성향이 있기 때문인 거고, 내향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서 딱 나 중심으로 딱 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해. 누가 왔는지, 저 사람은 여잔지 남잔지, 나이가 나보다 많은 것 같은지 적은 것 같은지, 오늘 교재는 있어 없어, 이 자리는 컴퓨터를 해도 강사에게 걸리는 자리야 안 걸리는 자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과랑 가깝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센싱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인 사람들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직관적이잖아요. 정보를 처음부터 그렇게 나에게 막 무작위로 센싱해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정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낯선 공간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편한 자리에 딱 앉아요. 그다음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럼 강사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게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내향과 외향을 결정짓는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이 공간이겠죠.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거냐면 외향형들은요, 환경을 내가 지배해버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나한테 맞게 변경해서 쓰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근데 내향형들은요,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순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순응을 할 거 아닙니까? 정복할 거면 그냥 내가 힘으로 아니면 내 적극성으로 확 누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응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판단 시간이 어떤 유형이 훨씬 더 빠를까요? 자, 뭐 사자? ABCD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에 ABCD가 있으면 뭐 사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외향이 빨라요, 내향이 빨라요? 외향이 당연히 빠르겠죠. 정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설령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또 바꾸거나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선택한 걸 이미 조금씩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향형은 처음에 선택할 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요. 막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갈 때도 호텔에 대한 뭐 숙박에 대한 비행기에 대한 거 막 기간 미리미리 해가지고 막 엄청 긴 시간 동안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보가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가 많이 필요해서 데이터가 나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향과 내향은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이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사람은 행동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연설 같은 것도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를 편안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동작도 표현도 적극적이어지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미래, 시제에 대한 관심도 보면 내향적인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딱 떠올리면, 자, 내향적인 지금 분들 계실 거예요. 안정형이랑 신중형이 높게 나오신 분들은 내향형이신 거거든요. 자, 내향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딱 생각해 보면, 미래는 밝고 내가 뭔가를 쟁취할 것들이 많을 거야. 새로운 뭐가 있을까? 막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내향형의 사람들은 지금 적응이 된 이 평화로운 상태가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들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루틴이 굉장히 편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재나 과거의 익숙함이 훨씬 더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형이신 분들, 그러니까 그 내향적이신 분들은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외향적인 분들은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흥분한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걸 선호한다. 그 차이가 지금 내향과 외향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첫 번째 축에 의해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가 먼저 구분되기 시작하면 이 성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핸드폰 시계로 혹시 몇 시인가요? 51분.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2시 1분까지 쉴까요? 자, 2시 1분에 다시